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감정 다루기 2주차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감정 인식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 주제는 감정 인식이고요. 학습 목표는 신체와 명명하기를 통해서 감정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입니다. 그래서 첫 1교시에서는 감정과 신체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고요. 2교시에서는 감정 명명하기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교시가 이제 이번 시간 주제가 되겠는데, 감정과 신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감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들은 감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죠? 감정은 다양하게 인식할 수 있지만 신체와의 관계 속에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감정의 특징 또 감정의 정의 이런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감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신체와 관련이 깊고요. 또 신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체와의 관계 속에서 감정을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체는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신체는 감정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면 신체를 통해서 나타나죠. 또 여러분들의 감정을 신체를 통해서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감정을 인식하고자 할 때 신체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감정을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안할 때요. 불안할 때. 자, 불안이라는 감정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먼저 심장이 두근거리겠죠. 또 맥박이 빨라지겠죠. 또 가슴이 답답하거나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심혈관계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불안할 때 이런 이제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신체적으로. 또 하나 보자면 숨이 가빠지고요. 또 숨을 깊게 못 쉬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목이 조이는 듯한 어떤 그런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은 호흡기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볼까요? 자, 손발이 떨릴 수 있고요. 또 근육이 긴장할 수 있고 힘이 빠질 수 있는데 이것은 신경 근육계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속이 메스껍거나 토할 것 같고 또 설사나 복통이나 또 위산 역류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은 소화기계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식은땀이 나고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창백해지고 손발이 차가워질 수 있는데 이거는 피부 체온 관련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뭐 두통이 생길 수도 있고 이명이 생길 수도 있고 눈의 초점이 흔들릴 수도 있고 입이 마르고 침 삼키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기타 전신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감정이라는 것은 감정이라는 게 발생을 하면 다양한 신체적인 어떤 반응, 증상을 동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를 통해서 감정을 인식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우리는 말할 수 있고 이것은 감정에서 아주 중요한 명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체와 관련된 감정 연구의 주요 전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학문적으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 어렵지 않게 가볍게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이라든지 아니면 심리학의 원리라든지 이런 다양한 책들을 이제 저술한 사람이고요. 뭐 종교 심리학도 거의 이 사람이 이제 처음 사람, 물론 이제 처음 쓴 사람은 아니지만 중요한 인물로 볼 수 있겠고 미국 심리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탁월한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분은 이제 심리 생리학적 전통과 관련돼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핵심 개념을 먼저 보시면 감정의 경험에서 신체 변화가 감정적 느낌보다 먼저 발생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느끼는데 신체 변화가 먼저 발생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윌리엄 제임스입니다. 그래서 감정 발생 순서를 보시면 흥미로운 사건에 대한 인식이 직접적으로 신체 변화를 유발하고 이러한 신체 변화를 느끼는 것이 감정이라고 윌리엄 제임스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이런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울기 때문에 슬픔을 느끼는 거고, 때리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고, 떨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다. 이렇게 이제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의 주장은 신체 증상 없이는 감정 경험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신체 증상 없이는 감정 경험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뭐 슬픔, 두려움, 분노, 사랑과 같은 거친 감정, 이 사람이 이제 거친 감정과 미묘한 감정을 나눴는데 이런 이제 거친 감정에는 이런 것들을 적용될 수 있고 또 도덕적, 지적, 미학적 감정과 같은 미묘한 감정에는 이런 것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한 사람을 살펴볼 텐데요. 이 사람은 이제 캐논이라는 사람입니다. 캐논이라는 사람. 이 캐논은 우리가 흔히 이제 사용하고 있는 투쟁 도피 반응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입니다. 이건 이제 이 용어를 만든 사람인데, 이 캐논은 제임스의 견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임스의 견해에 반대하고 있고, 또 감정 경험과 신체 변화가 동시에 발생한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논이라는 사람은 뇌의 역할을 강조한 사람인데요. 뇌의 특정 부위, 즉 시상과 시상하부가 감정적인 느낌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행동의 통합 중심이라고 이제 봤는데, 그 캐논은 이런 강조를 통해서 뇌 기능 연구를 촉진시킨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경학적 전통에서는 이제 캐논이라는 사람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물이 나오죠. 프로이트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프로이트는 역동적 전통과 이제 관련돼 있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정신분석을 창안하면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사람은 이제 감정이 이제 신체 변화를 이제 감정의 신체 변화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감정을 유발하는 자극의 인지와 말초 생리적 또는 내장 변화 사이에 무의식적 과정이 발생한다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이트가 이제 무의식에 대해서 처음 얘기한 사람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무의식에 대해서 처음 얘기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 전에도 많은 학자들이 무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사실 이제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생물학적인 측면 내지는 이제 과학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로이트가 어쩌면 더 유명한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이트는 이제 어쨌든 인간의 심리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려는 시도를 했던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뭐 우리는 이제 그런 측면보다는 사실 무의식에 대한 프로이트 연구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감정을 얘기하면서 내장이란 단어를 써서 이게 무엇인가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감정은 내장과 관련돼서 많이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심장은 우리들의 간은 또 뭐 신장은 어떤 감정과 연결되어져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했고요. 뭐 위장도 마찬가지고 네, 또 위장에 어떤 기억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과거에만 말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프로이트는 또한 말초 자율신경계 변화와 감정적 느낌이 동일한 충동 에너지원의 방출 과정이라고 봤습니다. 어쨌든 신체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 세 사람의 연구들을 이제 살펴봤는데 뭐 이런 측면에서 신체와 관련된 학자들의 연구가 있었고 그런 전통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체 가운데 감정과 가장 밀접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감정을 인식하고 또 감정을 표현하고 또 감정을 경험할 때 가장 밀접한 신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그냥 언뜻 생각해도 얼굴 표정이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서 다윈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그 사람도 얼굴 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아마도 감정과 관련돼서는 얼굴 표정이 가장 그 밀접한 신체의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은 인간의 내면을 드러내는 중요한 창이라고 알려져 있죠. 또 뭐 많은 분들이 얼굴이 우리 마음의 거울의 역할을 한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왔던 것처럼 이 얼굴은 특별히 이제 얼굴 표정은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는, 특별히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창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감정이 어떤지를 알고 싶으시면 거울을 보고 자신의 표정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고 싶으시면 다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면 되죠. 물론 얼굴 표정은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가짜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얼굴 표정과 감정은 어떻게 관련되어 있을까요? 얼굴 표정과 감정은 어떻게 관련되어 있을까요? 그것과 관련된 이론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말초 이론입니다. 말초 이론. 얼굴 근육이 움직이면서 생기는 감각 피드백이 실제 감정적 느낌을 만들어낸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얼굴 근육이 움직이면서 생기는 감각 피드백이 감정적 느낌을 만들어낸다고 봤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미소를 지으면 행복해지고 찡그리면 화가 나죠.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표정이라는 것이 감정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아마 연극을 하시는 분들 또 이런 분들은 아마 표정을 통해서 감정을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 아마 그런 분들에게 이런 이론이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이론도 적합하게 설명할 수 있겠죠. 톰킨스 또 이자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견해를 지지하고요. 그래서 얼굴 근육의 활동이 감정적 느낌을 생성하는 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얼굴은 일부러 그런 표정을 짓는 게 아니라 그런 표정이 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또 얼굴 표정을 지음으로써 그런 감정을 유발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이론은 중추 이론입니다. 중추 이론. 그래서 내면의 감정 상태가 먼저 발생하고 그 감정이 얼굴 표정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슬프기 때문에 우는 거고 화가 나기 때문에 찡그린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의 표현을 유발한다고 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느 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중추 이론이 더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앞에서 다룬 말초 이론이 더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생각이 이제 다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뭐 저는 중추 이론이 뭐 우선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말초 이론도 맞다고 보는데 순서적으로는 중추 이론이 먼저고 말초 이론이 다음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뭐 그것은 이제 각자 다를 수도 있고 한 입장을 취할 수도 있고 그건 각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다른 측면에서 순서적인 측면이 아니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기능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특정한 기능적 의사소통적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건데요. 우리가 전 시간에 다윈의 이론에서 다윈이 말하고 있는 감정의 기능에서 살펴본 것과 유사하기도 합니다. 사실상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겠죠. 자, 아기가 우는 것은 도움을 받기 위한 신호죠. 네. 그리고 위협적인 표정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상대방이 물러나게 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이라는 것은 생존과 관련된 적응 행동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윈도 그렇고 플로식도 그렇고 이런 기능 이론적인 관점에서 감정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요소를 좀 살펴볼 건데요. 네, 이 감정이라는 것이 선천적이냐, 아니면 학습과 통제와 관련 있느냐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뭐, 두 가지를 다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선천적이고 보편적인 표현이 감정이라고 보는 견해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기본적인 얼굴 표정을 짓는다는 이 다인의 관찰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얼굴 표정이라는 것은 선천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웃고 울고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학습을 한다는 건 뭔가를 보는 것과 관련돼 있는데 시각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얼굴 표정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학습할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도 그런 표정을 짓는 거 볼 때 이 얼굴 표정이라는 거, 감정을 표현한 얼굴 표정이라는 것은 선천적이고 보편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이제 학습과 통제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간은 얼굴 표정을 다양한 정도로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뭐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성인들, 어른들은 감정을 숨기는 거, 포커페이스처럼 감정을 숨기는 거, 그래서 슬플 때 웃거나 화가 날 때 친근하게 보이는 것과 같은 의도적인 표정을 지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성격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그렇지만 이것이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또는 선천적이냐 아니면 학습이나 통제와 관련돼 있느냐라고 할 때 뭐 이거냐 저거냐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것도 저것도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이라는 것은 선천적이고 보편적인 표현이기도 하면서 학습과 통제를 통해서 표현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두 가지를 다 표현해서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설명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얼굴 표정과 감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얼굴 표정을 이야기할 때 이제 얼굴 근육 활동이 이제 사실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특정 얼굴 근육이나 근육 그룹의 자극이 표정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또 이는 인간 관찰자가 신뢰할 수 있게 구별할 수 있는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뭐 이제 선천적이냐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선천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능이기도 하고 또 후천적으로 이것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어쨌든 감정이라는 것은 얼굴 근육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얼굴 근육이 표정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감정에 의해서 얼굴 근육이 움직이기도 하고 얼굴 근육을 움직여서 감정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는 감정을 숨기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우리가 웃을 때 어떤 근육을 많이 쓰는지 또 우리가 울 때 어떤 근육을 많이 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물론 이제 생각해 보시지는 않았겠지만 생각해 보시면 그런 부분들을 좀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표정 판단 연구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출된 사진을 통해서 얼굴 표정을 판단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특정 얼굴 근육의 역할, 또 얼굴의 각 부분이 감정 인식에 기여하는 방식이 상세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을 통해서 얼굴 표정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 이제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들의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상태를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얼굴 표정이라는 것이 어떤 근육과 연결되어 있는지 또 어떤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지 하는 연구들이 있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표정의 부분과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본다면, 얼굴의 특정 부분이 감정 판단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각각의 감정을 다루면서 살펴보기는 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혐오는 이 부분에서 가장 정확하게 판단된다고 보고요. 또 두려움은 눈 부분에서 가장 잘 판단된다고 보고, 슬픔은 눈과 이마에서 잘 드러낸다고 봅니다. 자, 뭐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뭐 감정을 또 얼굴 표정과 관련되어서 쭉 설명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표정을 관찰하고 따라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정을 인식하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전반부에서는 신체와 관련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 수업의 후반부에서는 얼굴 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론을 많이 아는 것은 뭐 우리가 얼굴과 이 감정을 인식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런 이론을 있구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뭐 이 정도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우리가 관찰하고 따라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지금 화면에 9명의 이제 얼굴이, 이제 9개 얼굴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의 다른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감정을 잘 못 느끼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감정을 느끼거나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정의 기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이라는 것은 사회적 기능이 있고 또 생존과도 관련된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감정을 인식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내 감정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한번 관찰해 보시고 따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9명의 얼굴이 있고 그 얼굴에 감정이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화면을 고정해 놓고 멈춰 놓고 한번 따라해 보신다면, 이게 웃는 거구나, 이게 화가 난 거구나, 이게 놀란 거구나, 이게 슬픈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정 짓는 게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 표정들을 하나하나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시면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설명했는데 감정이 먼저냐 표정이 먼저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저는 감정이 먼저고 그 다음에 표정이 따라온다고 보고, 사실은 동시적이라고 보지만, 그러나 표정을 지으면 감정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을 잘 인식하거나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이런 감정을 따라 하시다 보면 자동적으로 감정을 인식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비언어적 행동과 감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이라는 것은 얼굴 표정을 통해서도 전달이 되고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다양한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서도 감정은 충분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음성 표현인데요. 음의 높이, 또 속도, 또 음의 양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감정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감정용에 따른 이제 중복이 이제 크다고 볼 수는 있겠고요. 어쨌든 우리는 감정이라는 것을 음성을 통해서도 충분히 전달하고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세나 몸짓이나 동공 반응이나 침 분비, 땀 흘림, 또 근육 긴장, 눈 깜빡임 등과 같은 다양한 신체적인 변화 또한 감정의 비언어적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는 감정 인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신체적인 것에 대해서 다뤘고요. 그리고 얼굴 표정에서 다루고 있고, 이번에는 비언어적 행동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비언어적 행동도 이제 신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언어와 비언어를 얘기할 때 비언어는 주로 신체와 관련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서 본 것처럼 이런 다양한 신체적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감정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신체적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보는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신체적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관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감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동을 관찰하고 따라해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는 이제 표정을 관찰하고 따라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행동을 관찰하고 따라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표정만 가지고 감정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뭐가 따라오죠? 동작이라는 게 따라오죠. 네, 동작이라는 게 따라오게 되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감정들은 각각의 동작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정과 동작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도 이제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정 관찰에서 화면을 멈추고 제가 따라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행동 관찰도 한번 화면을 멈추시고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얼굴 표정만 따라하지 마시고요. 얼굴 표정도 따라하고 손의 모양도 좀 따라하시면, 뭐 다른 행동은 이제 그림에 넣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이제 손 동작만을 가지고 이미지에 좀 넣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좀 따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아마 감정을 인식하시는데, 자기의 감정이든 타인의 감정이든 인식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감정과 신체의 관계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두 문장으로 요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감정 명명하기를 다루도록 하겠고요. 혹시 수업을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 스스로 좀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